시작할까요? 마이크 안 되죠? 들려요. 들려요? 네. 네, 지금부터 인천시민사회단체 연대 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148차 포럼 진행을 맡은 정책위원 한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포럼은 남기혁 교수님을 모시고 부동산 공화국 탈출하기의 주제 강연으로 기획했는데요. 강연에 앞서 남기혁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균관대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셨고요. 같은 대학에서 토지공개념 이론의 최초 원류를 할 수 있는 헨리 조지 사상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토지정의 시민연대 초대 사무처장, 경기도 부동산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고, 현재는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과 시민단체 흰년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2008년 부동산 신화는 없다, 2010년 공정국가, 최근에는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이 책인데요. 2020년에는 아파트 민주주의 등 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전적 도서관을 검색해 보시면요, 투고하신 학술지도 매우 많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 토지공개념과 전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해서 먼 곳에서 달려와 주셨는데요. 혹시 사시는 곳이 어디인지? 수원입니다. 네, 수원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뜨겁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울리죠? 방향이 그거 꺼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꼭 하시면 괜찮나요? 네. 네. 이걸로 하실까요? 네.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시동도 켰어요. 네네. 네, 괜찮아요. 예.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소리가 계속 나죠? 네네. 이쪽 걸로 이걸로 네. 안 돼, 이게 안 되는데? 했는데? 앞에 붙는데? 그냥 할까요? 그냥 해도 되는데. 약간 마이크 소리가 약간 들어가는데요. 아, 예, 들려요? 예, 약해요. 하긴 한데. 예, 그냥 해도 괜찮습니다. 잘 들리시죠? 예, 예. 네. 예. 마이크 쓰고 해야 되죠? 마스크? 네, 마스크. 예. 강사분은 안 쓰셔도. 네, 먹고 하시죠. 아,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어마무시한 제목으로 부동산 공화국에서 탈출하는, 같이 탈출하자고 선동하러 왔습니다. 먼저 이제 왜 부동산 공화국이 됐나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연소득이 한 6천에서 7천 되는 한 가구가 있고 1주택이 하나 있다. 그냥 뭐 평범하게 살아가는 연소득 6, 7천 되는 가구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비율이 그래도 하여튼 뭐 그냥 자녀들은 중고등학교 다니고 있다. 이런 가정에 어느 날 2억 원 상당의 소득이 생겼다. 현금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우리 만약에 뭐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뻔히 예상이 되잖아요. 부동산 공화국에서는 뭘 할지, 그걸 은행에 넣을지, 채권을 살지, 아니면 뭐 펀드에 투자할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거죠. 현금 2억, 전세 5억, 그러면 7억짜리 집을 살 수 있잖아요. 아마 이제 1주택이면 2주택 이상에서는 이제 대출을 안 해주니까 7억 정도의 1주택 집을 전세 끼고 하나 사고, 그럼 그게 이제 오르면 한 10억, 12억씩 오르면 적당한 기회에 뭐 급한 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뭐 빨리 처분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충분히 오른 다음에 꼭 시점이 된 것 같다라고 할 때 그때 처분하면 양도세를 좀 내더라도 수억 원의 상당의 이익이 되니까 이익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비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고 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마 굉장히 종교적 신념이 투철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라면 또 뭐 굉장히 성찰을 많이 하는 분이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평범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게 이익이 되니까. 특별히 탐욕스러워서가 아니라 그게 이익이 되니까. 또 그게 뒤집어 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손해가 되니까. 예를 들어 2억 원을 그냥 은행에 넣어놨는데 은행의 이자가 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다라고 하면 손해거든요. 이자율이 낮으면 또 자산 가격은 올라가니까 당연히 부동산으로 오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그런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훈계하고 비난해서 이게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그 욕망에서, 그 욕구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라고 합니다. 그런 게 그냥 쉽게 작동하는 게 부동산 공화국이고, 투기하는 사람이 무슨 괴물도 아니고 대부분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더 이익이 될지 저게 더 이익이 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개인적 관점에서, 개별 경제 주체의 관점에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저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거대한 이 체제로 작동했기 때문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개인도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가장 쉽고 편한 길이고, 회사도 열심히 생산활동을 해야 되는 회사도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쉬운 길이고, 심지어 정부도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쉬운 길이고, 민간과 정부가 부동산에서 소득, 저는 이걸 불로소득이라고 부르는데, 불로소득을 누리기 위해서 경쟁을 벌여온 게 지난 50년 동안의 부동산 이 공화국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도 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누리기 위해서 경쟁을 해왔습니다. 이 체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오늘 주제입니다. 부동산 공화국의 현실을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전 세계에서 땅값이 가장 비싸다. 수십 년 동안 1960년대 후반부터 이 땅의 산업화라고 하는 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부터 토지 투기는 거의 뭐 60년, 70년 동안 만성화되었고, 잠깐 뭐 주춤한 경우가 뭐 70년대 말, 또 90년대 초, 90년대 말, 또 그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도 그쯤, 그 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계속 땅값이 올랐는데, 그리고 올라서 우리나라의 땅값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그걸 이제 GDP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4.6배 정도 됩니다. 4.6배. 다른 나라보다 한 2배 내지 3배가 비쌉니다. 그 피케티 지수를 제가 이렇게 그려왔는데, 피케티 지수는 이제 국민 소득분의 자산의 가격인데, 우리나라가 8.8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보다 높아요. 피케티 지수가 높다는 거는 국민의 총 소득에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의 피케티 지수가 높습니다. 땅값이 높으니까. 땅값이 높으면 생산활동하는데 엄청난 부담이 있고 주거에 굉장히 주거를 불안하게 만들죠. 예. 그리고 당연히 집값이 너무 비싸다. 서울만 비교해 보면 다른 나라의 주요 도시하고 비교해 보면 홍콩 다음으로, 홍콩은 도시국가니까 하여튼 홍콩 다음으로 서울이 비쌉니다. 작년에 12.4배, 04배. 다른 나라는 뭐 10배가 안 되고요. 미국 뉴욕은 5.4배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택 보급률이 지금은 재작년에 2019년에 104.8%예요. 그러니까 2020년에는 더 높아졌겠죠. 105%를 넘었을 겁니다. 95년도에는 73.9%였어요. 주택 보급률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끊임없이 계속 지어댔습니다. 근데 자가 보유율은, 내 집을 갖고 있는 보유율은 50% 중반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이걸 보면 집을 이렇게 계속 보급을 하면 자가 보유율이 올라야 되는데 자가 보유율은 정체돼 있고 주택 보급률은 크게 늘었다면 이거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속 더 사들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직감하고 있죠. 예. 토지 소유의 불평등이 지금 아주 극심한데 이 수준이 해방 직후에 1945년쯤에 토지 소유 진위 계수가 0.73이었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나빠진 0.811이었어요. 1960년에는 토지 소유 진위 계수가 0.38에서 39였는데 이때 왜 이렇게 낮았냐? 진위 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거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건데 1950년 초에 농지 개혁을 했습니다. 이승만 정부 하에서. 0.73이라고 하는 게 너무 무지막지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 소작농들이 내 땅에서 농사 져서 먹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강렬한 열망, 그 열망을 아무리 이승만 정부라 해도 외면할 수 없어서 1950년 초에 한국전쟁 직전에 농지 개혁에 성공하죠. 농지 개혁이 성공적이었습니다.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농지 개혁은 실패했고 북한이 훨씬 잘했다라고 하는 게 일반 학계의 평가였는데 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더 그 사료들이 발견되고 이러면서 남한의 농지 개혁이 북한보다 성공적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드러났고요. 그 남한의 농지 개혁이 실패했다라고 주장한 브루스 커밍스가 자기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자기 연구가 잘못됐다고 나중에 밝히기도 했죠. 하여튼 1960년에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농지개혁에 성공을 해서였습니다. 내 땅이 생겼고 뭐 풍족한 건 아니지만 내 땅이 생겼고 내 농사 땅에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생긴 거고 그래서 자기 땅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열도 불탈 수 있었던 거죠. 수작농의 뭐 자녀가 뭐 대학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자기 땅이 있었으니까 뭐 우골탑이든 뭐 딱 팔아가지고 뭐 대학도 보낼 수 있었던 거고 사업 자금도 할 수 있었던 거고 이게 토지 소유가 평등해졌었는데 이게 다시 산업화되면서 불평등이 계속 도시화 산업화되면서 이 농지 개혁은 그야말로 농지만 개혁했어요. 이 지주들의 땅을 이렇게 유상으로 몰수해서 유상으로 분배해 줍니다.
농민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분배해 줬습니다. 도시에 있는 토지는 건들지는 않았어요. 예, 비슷한 시기에 농지개혁을 했었던 대만과 같은 경우는 농지를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소작농에게 나눠주고 도시에 있는 토지는 세제로 접근해서 컨트롤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남한정부는 그렇게 안 했고 농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명실상부한 토지개혁이고 남한은 그냥 농지개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950년도에 농지개혁을 통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이 저희 집입니다. 그때 땅을 저희 할아버지가 받아서 저희 할아버지는 평생 이승만 대통령에게 존경을 바치고 존경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고 땅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가 정치학을 전공했고 정치사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승만 정부가 얼마나 아주 못된 정부였는지를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할아버지한테 들려줘도 할아버지는 변하지 않고 나중에 듣기 싫다고 저리 가라고 그리고 저한테 이러기도 하셨어요. 네가 뭐 그 대학교 가서 뭐 하여튼 공부를 해서 아는 모양인데 네가 대학에 간 것도 이 박사가 땅을 줘서 간 거라고 이 박사한테 고마워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런 토지에 대해서 굉장히 평등한 소유 상태였는데 지금은 해방 직후보다 더 나쁜 토지 소유 상태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이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여기 안 되네. 이 그림은 이제 우리나라에 1,400만 세대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 한 860만, 70만 세대는 땅이 없어요. 한 40% 세대는 땅이 없는데 땅을 가진 세대를 1등부터 하여튼 이렇게 맨 꼴등까지 100분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여준 건데요. 이 그림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땅이 없는 세대는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땅이 있는 세대를 이렇게 그림을 보면 거의 이제 난쟁이가 이렇게 막 등장하다가 한 80, 90 정도 되면 사람이 등장하고 95가 넘어가면 이제 거인이 등장하죠. 굉장히 불평등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주택 소유도 12년부터 19년까지 보면은 주택을 1주택 소유하는 자가 늘어난 비율이 주택 소유자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1주택 소유자는 15.9% 늘어났는데 2주택 소유자는 38%, 3주택 이상은 47%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계속 늘고 있고요. 땅도 소수가 독점하고 있다. 그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 해방 직후보다 더 심하다. 이게 지금의 상태입니다. 법인의 대표가 주식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더 심하죠. 토지 소유 상태가. 27만 개의 법인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법인 27만 개를 100단위로 잘라가지고 보여준 그림이 이겁니다. 거의 90까지는 땅이 없죠. 있어도 거의 바닥인데 이 100이 되면 이게 1000분위로 자르면 더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겠죠. 그리고 이 법인의 소유 집중도도 더 올라갑니다. 상위 1%가 18년도에는 70.5% 가지고 있었는데 19년에는 73.3%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도 개인도 토지 소유 집중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법인은 우리나라의 법인은 희한하게 개인과 법인을 보면 이렇게 땅을 너무 좋아해요. 회사들이 땅을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개인은 땅을 팔고 있고 법인은 땅을 사들이고 있어요. 그게 이제 법인은 뭐 생산에 필요하니까 땅을 사들이나 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다른 나라보다 땅 사들이는데 9배 정도의 돈을 더 쓰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 땅값이 비싸서 그런 거 아닌가? 땅값이 두세 배 비싸니까 두세 배 돈을 많이 쓴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9배 정도의 돈을 쓰고 있으니까 이거는 토지 투기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개인도 토지 투기 열심히 하고 있고 법인들도 토지 투기를 열심히 하고 있다. 네. 더 이제 어이가 없는 거는 공사, LH입니다. LH 공사의 공사. LH와 건설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우리나라의 주거복지라고 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LH가 주로 합니다. 인천에도 인천도시공사가 있죠. 인천도시공사는 뭐 경기도는 GH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또 무슨 H라고 부르진 않나요? 서울은 SH라고 부르고 LH, SH. 예, 인천도시공사가 있을 텐데요. 거기서 인천에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하고 그러는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냐면 LH나 인천도시공사나 GH나 SH나 땅 판 돈으로 마련합니다. 땅을 팔아서 거기서 돈 버는 돈. 그 땅 팔아서 거기서 남긴 돈으로 주거복지 해라. 주거복지는 적자니까 적자 메우는 거를 땅 팔아서 메워라. 그 LH도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공기업이지만 개발권을 가지고 있고 토지 이용 변경권을 가지고 있고 수용권을 가지고 있는 이 LH의 홈페이지를 가보면 토지시장 안정, 국민의 주거 안정 이런 거를 목표로 내걸었어요. 예. 근데 LH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면 부동산 투기가 막 일어나고 가격이 급등해야 LH도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다는 거는 LH는 보통 이제 민간의 땅을 이렇게 수용하거든요. 수용이 말이 좋아 수용이 이제 이렇게 강제로 재산권을 제약하는 겁니다. 땅을 여기 이제 개발 이용 계획 이렇게 하여튼 계획을 발표하고 거기 예정지를 발표하고 거기에 땅을 수용을 하죠. 땅을 이제 협상을 하든 어떻게 수용을 하면 그 수용된 땅을 이렇게 조성해서 일본 말로 나라시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민간 건설사에게 파는 거예요. 그럼 팔 때 비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돈이 이익이 남으니까. 그러면 비싸게 팔려면 그때 팔 시점에서 투기가 막 일어나야 그 땅이 비싸게 팔릴 수 있죠. 감정가로 파는 땅도 감정가도 투기가 일어나야 감정가가 비싸지니까.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아 있다라고 하면 LH가 조성한 땅이 미분양될 수도 있어요. 잘 안 팔릴 수도 있어요. 미분양되면 LH는 지금 뭐 그러면 적자죠.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막 달아올라야 분양이 다 되죠. 그러니까 LH는 토지시장 안정, 국민의 주거권 보장 뭐 이런 거를 내걸지만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야 돈을 더 많이 주죠. 그 돈 벌어갖고 주거복지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주거복지 수요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돈벌이죠.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거는 주거 취약계층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LH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금 가라앉아 있을 때는 이 단기 순이익이 고작 2,900억밖에 안 되는데 부동산 시장이 계속 들끓으니까 지금 2020년에는 3조 3천억 원 정도의 단기 순이익이죠. 건설사의 이해관계가 비슷하죠. 또 부동산 시장이 달아올라야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왜 달아? 집값이 왜 이렇게 뛰는 거지? 집이 부족하니까 뛰지. 이런 단순한 논리가 또 등장해서 집이 부족하다 그러면 집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그럼 땅을 확보합니까? LH가 또 확보해야죠. LH는 또 일할 거리가 또 생기는 거죠. LH는 또 돈을 많이 벌려면 싼 땅을 수용해야 되겠죠? 싼 땅은 뭐겠습니까? 농지, 그린벨트 지역 같은 데가 싼 땅이죠. 그런 땅을 또 이제 환경을 훼손하면서 또 수용해가지고 또 팔고 또 짓고 이런 일이 지난 이제 사실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공공도 법인도 법인 회사도 개인도 불로소득을 계속 누리는 이 경쟁을 벌여왔기 파행적 구조를 만들어 온 거죠. 예, 이 과정에서 불로소득이 엄청 많이 생겼다. 저희 연구소가 이제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13년 동안 연 16.2%의 GDP 대비 생겼고 2019년에는 353조 원의 불로소득이 생겼습니다. 이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불로라는 말에 이제 기분이 나쁜데 개인으로 보면은 불로가 아닙니다. 다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진짜로 그거는요. 또 이게 보러 다녀야죠. 뭐 다 노력이죠. 어디 개발 진짜 될 건가? 뭐 정보도 알아내야죠. 다 이거 개인적으로 보면 고민도 되고 뭐 그런 거죠. 노력인데요.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다 땅 보러 다니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땅값과 집값만 올라가고 뭐가 생기는 건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전부 국수 공장에 가서 국수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 국수라고 하는 뭔가 산물이 생기는데 국수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국수를 또 수출해가지고 다른 거 바꾸면 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업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렇게 해서 버는 소득이 노력소득이라고 한다면 도둑질도 노력이죠. 도둑질도 노력 아닙니까? 그것도 뭐 리스크도 크고 이것도 리스크도 있고 걸리면 빵에 가는데 거기도 현장도 방문해야 되고 이것도 현장도 방문해야 되고 뭐 그렇죠. 요즘에 현장 방문하지도 않고 그냥 산다고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 불로소득 이게 개인적 관점에서 보면 불로소득이 아닌데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불로소득이고 이게 보면 경제학이 보면 이제 방법론적 개인주의라 해서 신자유주의가 특히 그런데 모든 게 개인의 관점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이게 불로소득이 아닌 거로 보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봐야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예, 제가 작년에 쓴 책이 아파트 민주주의라는 책이 있는데요. 책은 뭐 지금 이런 아파트 문제를 뭐 불로소득을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파트에서 회장을 4년을 했거든요. 4년 체험기. 예. 눈물이 없으면 볼 수 없는 눈물로 써. 예, 조국 전 장관은 그냥 뭐 자녀들이 피고를 썼다 그러는데 저는 눈물 썼어요. 어느 날 15년도 가을에 제가 아는 사람이 저한테 아파트 동대표를 하라고 해서 저는 못한다고 했죠.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 친구가 못한다고 완곡하게 거절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니 당신은
입만 열면 정의를 말하면서 왜 마을 일에는 관심 없냐 그렇게 저를 꾸짖더라고요. 그래서 물막 빠지면 에어컨 물 내요. 그래서 그 소리가 맞으니까 제가 이제 그럼 동대표는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동대표를 출마해서 저희 동네 출마했는데 또 한 사람도 출마했는데 그분은 12표 얻었고 저는 18표 얻어서 당선됐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동대표를 권한 사람은 자기가 회장이 되려고 했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이제 우호적인 동대표가 있어야 되니까 저는 우호적인 동대표가 돼달라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사람도 뭐 회장이 되려면 일단 동대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떨어졌어. 동대표가. 저는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회장에 나가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권력욕이 생기더라고요. 회장을 나가볼까. 저희 아파트가 1680세대예요. 30년이 다 돼가지고 서면 아파트인데 지하 주차장도 없는. 그래서 이제 회장에 내가 출마를 하게 됐어요. 거기서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미 이제 15명의 동대표가 있었는데 한 12명의 동대표는 전에 동대표를 했던 사람이고 이미 짜고 들어온 사람이고 저랑 동대표 회장 맞붙었던 사람은 우리 아파트에서 벌써 회장만 4번 했던 직업이 그 동대표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장 처음에 사회 보고 이제 그 회의를 매달마다 한 번 내지 2번을 하는데 2번째 회의부터 저를 이제 쫓아내려고 이제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여튼 저를 이제 해임 투표를 뭐 3번씩이나 하고 저를 15번 고소하고 회의 시간에 그냥 저를 꾸짖고 와서 때리려고 하고 뭐 온갖 짓이 일어났어요. 제가 책에 다 기록해놨는데 책에도 다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뭐 나중에 문제 생기니까 그대로 기록할 수도 없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래된 아파트였기 때문에 공사를 많이 합니다. 공사를 많이 하면 업체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업체 뭐 아파트 직원들이 다 공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의 주민들은 관심이 없어. 근데 한 1년에 50억 되는 관리비가 들어와. 그 용처를 정하는 사람들이 이 동대표들이야. 물론 그 50억 원의 동대표들이 50억 원을 다 결정하는 건 아니고 다 꼬리표가 달려 있는데 한 10억 정도는 이제 공사를 어디에 할지를 결정하거든요. 공사를 업체 선정을 해야 되고 업체 선정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남기업 저놈이 회장이 돼가지고 회장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여튼 이상한 거는 제가 이제 막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안건으로 산정을 안 한다. 근데 얘네들 공사를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이건 공사할 필요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제가 안건 상정 안 하면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회장을 날리고 싶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거에 동대표 할 때 여러 또 비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겨 저 새끼 그냥 두면 옛날 거 다 뒤질 것 같은데 그런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그냥 내보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하여튼 이를 악물고 버텼죠. 2년 동안. 근데 그 중에 이제 저하고 회장 선거에서 맞붙었던 그 사람, 제가 책에다 몸통이라고 써놨어요. 몸통. 그 사람은 직업이 동대표인데 회장할 때 어떻게 했냐면 회장 집무실도 관리소문에 만들어놓고 한 8시가 아니라 10시 정도 되면 관리사무소 항상 출근해요. 출근해서 한 11시 정도 되면 이제 업체 사장들을 만나요. 거기서 이제 이 공사를 누구한테 줄지를 결정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 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5천만 원짜리 공사를 8천만 원에 하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 뭐 2천만 원 자기가 먹고 1천만 원을 뭐 저 업체 사장이 먹든지 합법적으로 그 업체한테 공사를 주는 거예요. 뭐 저기 동대표들 어리버리한 동대표들 꼬셔가지고 밥 사주면서 이제 저기 업체 주자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아파트의 유급 직원들이 한 40명 가까이 됐는데 40명 가까이의 임면권을 자기가 쥐고 있습니다. 1년에 50억대는 이 아파트 관리비를 자기가 이제 결정을 하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입주민들은 관심이 없어. 근데 제가 이제 이상한 애가 나타나가지고 하니까 저를 쫓아버리려고 했는데, 아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5천만 원짜리 공사를 8천만 원에 하면 3천만 원은 이제 이 사람이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나눠 갔겠지만 관리소장하고 이제 뭐 나눠 가질 것 같아요. 자기가 혼자 다 먹지는 않겠지만 이 3천만 원은 그럼 어디서 온 거냐? 입주민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10,000원, 20,000원 더 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가는 거죠. 불로소득이 바로 이런 겁니다. 불로소득이. 그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업체사장 만나고 뭐 작전도 짜고 뭐 당신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와야 돼. 그래야지 내가 점수를 줄 수 있어. 그래야지 내가 뭐 의심도 안 받아. 이런 하여튼 작전을 짜는 이 자체도 엄청난 노력이지만 그 노력은 이 사람이 번 소득은 아파트 입주민의 손해와 일치하는 거죠. 더하면 0입니다. 더하면 0. 이 불로소득이 바로 더하면 0이에요. 더하면. 누군가 손해를 본 겁니다. 353조 원이 생겼는데 이 누가 손해를 봤을까요? 집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손해보고, 돈을 얻은 사람들은 집을 여러 채 보유하거나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들이 가져간 거죠.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가져간. 예. 그리고 뭐 정부도 가져가고. 저는 이것이 이 부동산 공화국이 체제로 작동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건설자가 잘못됐느니 누가 잘못했느니 어떤 이 구조의 문제를 의인화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악마화해서 하는 거는 참 이렇게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왜 개인들은 열심히 투기를 했느냐? 그게 돈 버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뭐 나라 경제에 이바지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개인들이 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내가 하는 이 경제 활동을 계속 할까 말까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쉽거든요. 내가 지금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좋은 경제 행위일까 아닐까? 이거는 내가 하는 경제 행위를 다른 사람이 다 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보면 바로 결론이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뭐가 많이 될까? 예. 그래서 저는 이 체제의 성격이 불로소득 유발형이었다. 불로소득이 계속 유발되는 체제였다. 거기에서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서 개인과 민간과 공공이 경쟁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주거 불안이 심해지고 불평등도 심해지고, 주로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장년 노년층이고, 부동산이 없는 사람이 청년 세대니까 청년 세대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임대료를 많이 나가고, 최저임금 시급을 많이 올려도 최저임금 시급을 올려서 1년에 뭐 연봉이 300만 원 높아져도 그 연봉이 대부분 뭐 또 임대 사업자들에게 또 흘러가고. 체제 전환의 관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토지 중심적 사고. 이 불로소득이라는 거는 토지에서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아파트 이렇게 건물을 보면서 야, 불로소득이 건물에서 생기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착시 현상이고요. 그 건물이 깔고 있는 땅,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가 비싼 이유가 뭐겠습니까? 건물이 비싼 겁니까? 그 다 쓰러진 아파트 깔고 있는 땅이 비싼 겁니까? 땅이 비싼 겁니다. 건물은 어디에 져도 재료와 기술이 똑같으면 가격이 똑같은데, 이 부동산 가격이 편차가 큰 거는
건물이 위치한 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에만 머물지 말고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체제 제한을 제시해야 할 때가 왔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왔다. 이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도 사실은 이 부동산 투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용인 보면 용인시에 보면은 이 난개발, 막개발이 너무 심합니다. 양평에 가보면 양평도 심합니다. 양평 군수의 목표 중에 하나가 양평을 시로 만드는 건데요. 시로 만들려면 인구가 늘어야 돼요. 인구 많게 하려면 집을 많이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산을 깎아갖고 그냥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거에 개발 허가를 막 내줘요. 예. 그럼 왜 또 이 임야의 주인은 또 산을 깎아갖고 집을 지으려고 할까? 산으로 있는 거, 임야로 있을 때 땅값과 임야에서 대지로 전환했을 때 땅값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임야에서 대지로 전환해도 땅값이 올라가도 그것을 대부분 공공이 환수한다. 그러면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환경 파괴가 가져오는 주된 문제, 토지 사유재, 불로소득의 문제. 그 농민들은 왜 그 농지를 멀쩡한 농지를 이 택지로 전환하려고, 저는 고향이 경기도 화성인데 화성에 저희 고향 옆에 향남이 있어요. 향남 단지 그 논들이 전부 이 택지로 바뀌었어요. 거기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저희 고향은 8탄인데 우리 면은 언제 택지로 바뀌나 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희 동네 이장 형은 택지로 전환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더라고요. 농사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뭐 마음에 악마가 들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택지로 전환되는 것이 더 돈을 잘 벌고 농사 져갖고 돈이 별로 안 돼요. 그게 개인적으로 보면 엄청난 합리적인 행위니까. 이 불로소득이 유발되는 체제에 우리가 있었다. 농지는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서 굉장히 다원적 기능이 있잖아요. 생태환경 기능. 그래서 저는 불로소득 환수형으로 바꿔야 된다. 바꾸려면 세 가지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세제에서, 그 다음에 부동산을 공급하는 방식에서 정부의 역할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체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제에서의 핵심은 이제 기본소득과 보유세를 연계하는 건데요. 이 보유세 강화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민주당 정부는 보유세를 또 후퇴시켰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그 사회운동가가 경향신문에 칼럼을 썼더라고요. 더불어 부동산 칼럼을 썼어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칭찬하는 부동산 정책을 내고 있으니까. 근데 보유세 강화가 왜 중요하냐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규모를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보유세거든요. 기대 수익률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줘요. 보유세를 강화하면 기대 수익률이 떨어져요.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집을 왜 여러 채를 들고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 집에서 자고 내일은 저 집에서 자려고 그러겠습니까? 생기는 게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기대되는 이익이. 근데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보유세 강화인데 이 보유세 강화가 이 좋기는 한데 이 조세 저항이라고 하는 거를 넘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 강화하면 싫어합니다. 보유세 강화하면 주거가 안정이 되고 주거가 안정이 돼야 우리 후세대들도 그래도 살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인과체행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내가 당장 더 많이 내야 돼. 이거 싫어. 그리고 이 보유세와 아무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비소유자들도 보유세를 강화하면 뭐 좋기는 한가 보다, 뭐 이렇게 소극적으로 지지하거나 아니면 반대를 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유세를 강화해서 그 세액 전체를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없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혜택이 되겠죠? 무주택자는 당연히 지지하겠죠.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1주택자들도 고가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들도 다 순수해.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도록 이 계획을 짜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청년들도 당연히 지지하고 1주택자들도 지지합니다. 그런 고민 끝에 나온 게 이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고, 지금은 이제 어떤 유럽 정치인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왔는데 정치인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가 있고요. 종부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자는 건데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게 있고, 이걸